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155회 2부 시작합니다. 매년 뜨거운 호평이 쏟아지는 화제의 명강연.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2017 특강을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벤처업계의 대부 이민화,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래 흐름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특강. 문의 전화 070-7584-2050.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변하는 한국의 일자리 구조. 과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새롭게 등장할까요? 전 세계 로봇 밀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데 사실일까요? 기업은 커지는데 직원 수는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지금의 아이들은 20년 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에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선대인이 답합니다.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선대인 지음,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고요. 그리고 경제학계 기염 등의 헬로키티 선띨 선대인 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55회에서는요. 요즘 때이른 한여름만큼이나 펄펄 끓는 주택시장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요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네, 저희가 해봤는데 2부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주시하고 있고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입법회의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과열 지역에 대해 선별적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투기는 근절하지만 실수요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직원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어제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LTV, DTI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저금리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될 경우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돈줄을 재는 긴축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직접 지시한 건 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부터 70%와 60%로 각각 상향 조정된 LTV, DTI 비율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란 전망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조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직접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참여정부 때 주택시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그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진단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LTV, DTI 규제를 강화할 거다. 아니면 선거 때 공약했던 것처럼 가계 부채 총량 규제에 나설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도 집값이 좀 뛰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 별 효과 뭐 없을 거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 가능한가요? 아니요. 최근에 사실 LTV DTI 규제 뭐 강화할 거다를 네. 비롯해서 정부가 이제 조금씩 대책들을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를 네. 하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해요. 아, 그래요? 언론 네네. 보도를 보면 뭐 사실 뭐 어쨌거나 적어도 그렇게 주춤하고 뭐 이렇게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사실 뭐 언론에서 그걸 거짓말로 만들진 않으니까 주춤한 게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다만 아직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시그널만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 쉽게 네네. 말해서 요런 게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주시하겠다 뭐 네, 이렇게 지켜보겠다. 네,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영이 아직 안 짜여져서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어쨌거나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어도 기본적으로 딱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걸 구체적인 액션들로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안 나온 게 있죠.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놓으라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 한꺼번에 쏟아내라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좀 몇 가지 간추려서라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네. 대책 내놓으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풀어놓은 그 빈 구멍들을 속으로 이제 지금 투기 열기들이 이제 지금 뿜어 나오면서 집값이 뛴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규제만 그 규제 구멍들만 다 막으면 사실은 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풍수효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지. 이 사실 빠져나갈 그 구멍들을 다 막아 놓으면 사실 풍수효가 안 일어나요. 네.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11.3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집값 오름세가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런 공격이 많았습니다.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옥죄는 대책이다. 중산층 서민이 대출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냐.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한다. 네, 요런 주장을 하는데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수요자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개념 자체를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정말 명백하게 투기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게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면서 이왕이면 자산 가치도 올라서 뭐 투자 목적도 더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투기 바람이 강해지고 집값이 뛸 때 이런 욕구들이 강해지죠. 그리고 또 가감해지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면 이걸 빚내서 자꾸 집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DTI 규제는 원래 저 수도권 안에서 서울은 40%, 그다음에 경기도는 50%로 돼 있다가 일률적으로 60%로 풀었거든요. 네. 최경환 부총리 때. DTI는 무슨 개념이냐면 현아 씨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요. 네. 그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쓴다 그러면 이게 DTI 비율이 50%예요. 그럼 DTI 60%라는 건 뭐냐? 지금 대출 상환선인.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버는데 3천만 원까지 원리금으로 내고 집을 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정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버는데 이 중에 3천만 원을 집값 그 빚 갚는 데 쓰라고 한다.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아니 그러니까 뭐 먹고 사냐고요. 손가락을 빨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40% 50%도 제가 보기에는 높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버는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빌려서 사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60%로 빌리던 사람을 40% 50%로 기존 상태로 환원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60% 이빠이 땡겨서 사던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설사 투기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60%씩 자기 소득 60%씩 빚을 갚으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게 그게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짓이냐고요. 근데요, 네. 내 수익 중에서 그렇게 퍼센트 계산을 하는 게 네. 세금을 뺀 소득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DTI라는 건 전반적으로 자기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네. 소득 대비해서 네가 이제 원리금을 갚을 때 얼마 쓰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외에 자기가 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낸다든지 그렇죠. 또 뭐 등등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서 또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빚 갚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대충 한 2, 3인 가족이면 아무리 혈입도 전람해도 2, 300만 원 쓸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생되는 이야기인데 뭐 최근으로 오면서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났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봐라 다 빚내서 집 사는 게 아니고 뭐 요즘은 뭐 생활자금 때문에 뭐 이 빚내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도 생활자금용 이렇게 뭐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빚 갚느라고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걸 빚을 더 내요. 신용대출을 내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이제 LTV 비율도 올려줬잖아요. 그만큼 빚을 더 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신용대출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낸 그 여파로 신용대출까지 한 사람들까지 그 여파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여파, 부동산 부채가 이 차지하는 여파는 더 크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무슨 대출 규제 이걸 뭐 해도 효과가 없다. 또 실수요자를 억젠다? 웃긴 이야기죠. 도대체 얼마까지 사람들이 빌리게 해야 그걸 진짜 실수요자라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설사 투기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네네. 사람들 그렇게 빌리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폭력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탈적 금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업체는 그래도 가계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택 경기를 적어도 개인들보다는 더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계는 빌린다 하더라도 금융업체는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여러 개 된 사람들이 빌려주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 규제 자체를 확 풀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사실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나중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은 LTV 기준으로 일정한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크게 안 다친다 싶으니까 가게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약탈적으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네. 우리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났을 그런 때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생들 그리고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막 카드 막 네. 펑펑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제 네. 뭐 완전 신용불량자 되고 네. 그거 보면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네. 사실은 약탈적인 카드 대출을 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카드를 남발한 거죠. 뭐 자기 수입에 비해서 카드 한도 왕창 올려줬어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카드 막 쓰세요. 이래놓고 내가 카드를 긁어서 명품 가방을 산다고 해서 그거를 명품 가방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듯이. 그렇죠. 오 이거 네. 진짜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언론 그 기사 있는데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6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2억으로 집 24채 어떻게 가능했을까? 와 제목 보면 이거 진짜 완전 쫄깃해지는 기사네요. 제목이. 쫄깃해질 뿐만 아니라 솔깃해지지. 나도 가능한가? 어머 나도 2억? 어허 이러면서 자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갭 투자 얘기입니다. 이 갭 투자가 집을 하나 사면 이제 그걸 전세 놓고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되니까 이제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 사고. 근데 이 기사 말미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정부로서는 갭 투자를 규제할 마땅한 카드를 찾기가 어렵다.
최근 검토 중인 LTV, DTI 기준 강화 같은 대출 규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갭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이 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투기 과열지구 지정과도 거리가 멀다. 모 은행의 부동산 전문위원, 네, 이분 부동산 기사의 단골로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 말씀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진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말이 진짜 문제네요. 네. 그리고 모 은행의 부동산 전문위원 이거 누구 이야기하는지 뻔히 다 알겠는데 타이틀만 봐도. 네. 그나마 이 양반은 그래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에 속하는 그래요? 분이에요. 그래도 네네네네. 조금 그래도 온건한 편이죠. 네. 여튼 이야기는요. 네, 뭐예요? 갭 투자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 네네. 갭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른 전셋값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게 조금만 대출을 땡겨오면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 걸 네. 여러 채 그래서 이제 여러 채를 여러 채를 사죠.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집값과 전셋값의 갭이 줄어든 걸 이용해서 그렇죠. 조금씩 이제 빌려와서 집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천이다. 2천만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해서 식으로 2억으로 24채를. 샀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담보를 빌리는 거죠. 그렇게. 네네. 자, 이거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승립하려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전세값이 계속 올라주거나 올라줘야죠. 유지돼야 되고 그쵸. 집값이 올라가거나 유지돼줘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전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큰일 굉장히 나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왜 그러냐.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담보대출 한도를 줄어드는 만큼 사실은 이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값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만기가 되면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돌려줘야 되죠.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세가 역전세난이 왔다. 그러면 이걸 빼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산이에요. 이 상태는. 자, 근데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아까 전세 보증금하고 갭인 2천만 원을 빌린다고 쳐요. 그러면 2천만 원이라도 24채면은 이게 4억 8천이 되죠. 네. 근데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4억 8천 정도 감당할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은 난리 나지. 예, 빚을 잘 못 갚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은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투자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뭐 이게 전세라는 게 어쨌거나 타인 자본이고 부채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 빚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이 24채 가진구에 거의 한 뭐 80~90% 정도를 부채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물론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수익률이 높죠.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에 조금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구조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네. 저 이번에 집 옮겨야 되는데 전세 구하기가 그래서 겁나요. 이런 집 걸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집은 피하셔야죠. 어떻게 네. 알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네.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분 거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거래하는 분이 이 부동산 업소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또 갭 투자용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물어봐야죠.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그 가격 집값에 비해서 유달리 좀 높다. 이것도 네. 좀 약간 걱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를 사실 피해야 되는데요. 이게 워낙 기승을 부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서민들끼리 피 빨아먹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집 구하는 게. 근데 네. 갭 투자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진짜 부자들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좀 요즘 막 재테크 기법으로 이렇게 소개한 책도 있고 그러던데 저는 진짜 딴 건 몰라도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완전 장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책 선전을 해줄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책이 좀 위험하다 근데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를 때는 이게 수익률이 확 좋지만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완전히 거의 뭐 마이너스 거의 90% 이렇게 돼버려 파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네네네. 이런 도박은 하지 마시고요. 더구나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걸 일부러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뭐 수익을 벌고 잃고 하는 문제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투자 행위로 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이 갭 투자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이거는 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모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는 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걸 갭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대출을 이빨 빌려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하. 근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게 뭐 말이야 똥이야 이게. 아 근데 모 은행의 부동산 전문위원 이분이 네. 대출 규제를 강하면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 말 뜻이 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출을 못 내니까 그래? 그럼 대출 안 내고 전세금을 이바에 올려가지고 난 조금만 내 돈을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 갭 투자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군요. 아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일단 갭 투자 자체도요.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 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대출 규제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민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소득이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LTV는 몰라도 DTI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TI를 강화하면 할수록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왜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데 투자하다가 갭 투자 쪽으로 좀 눈 돌릴 사람이 상대적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갭 투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DTI 규제 때문에 과거처럼 많이 돈을 못 빌리는데요. 더구나 DSR 아까 이제 뭡니까? 총량 규제, 네. 대출 총량 규제를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도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신용 대출이든 여러 가지 뭐 각종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 고려해서 지금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까다로워지죠. 근데 물론 이제 갭 투자에서 전세 보증금을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대출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LTV 규제 측면에서는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DTI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소득,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거 갭 투자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갭 투자도 사실은 이제 보는 거겠죠, 당연히. 갭 투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경우 이거는 지금 대출 규제를 더 조인다는 거거든요. 어제 매일경제 기사 같은 걸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이걸 뭐 갭 투자하기 힘드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 규제 빈 구멍을 만들어 두니까 그게 뭐 그렇게 풍선효과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이게 그 빈 구멍들을 다 막아 놓으면 안 빠져요. 왜 빠져나갑니까? 나한테 맡겨봐. 내가 진짜 다 막아버리지. 뭐야? 네.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한테 러브콜로 해달라. 나를 청와대로 아니, 그게 불러달라. 아니라 이 얘기 그냥 아닙니까? 가정이지만 네. 이게 뭐 정책으로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는 시장 상황이 워낙 이렇게 상승 압력이 강했으니까 한계가 일정하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정도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나보고 뭐 이 집값 하향 안정화 시켜라 방책들을 다 내놔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 잡아 이걸? 아니 할 수 있죠. 이게 뭐 어렵나요 이게? 제가 집값이 왜 뛰는지를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해요 이게. 네네. 네. 아 정말 멋있고요. 지금 저희 방송을 왜 들으시는 이러지 이 사람이? 청와대 그 관계자분 좀 나 청와대 불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못할 게 알겠어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우리 인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할 수 있다고. 네네. 자, 근데요, 이제 경제부총리 임명이 네.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청문회할 예정입니다. 근데요, 이 후보자시죠. 이 김현미 이 국토부 장관 후보. 네. 근데 지금 약간 부동산 이 정책에 대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경제부총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 힘들고 그냥 이제 이른바 정통 관료 출신인 거죠. 근데 이제 예산 전문가에 가깝고요. 사실 금융이나 실물 경제는 조금 약한 분이죠. 상대적으로 업무를 적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뭐 이 정책 스탠스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가 가자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주무부처는 이제 이 국토교통부잖아요. 네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김현미 더민주당 의원인데 네. 이 양반이 상당히 강단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만나봐도 네. 상당히 개혁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제가 세월호 그때 뭐 국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좀 여담일 수 있지만 네. 그 국회 정문 앞에 이 세월호 배지 달고 오는 사람들 다 일일이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러더라고. 자기 혼자 나와서 어머, 의원 중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엔 심성도 좋고 좋은 분이죠. 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감으로 이렇게 발탁할 사람이 사실 잘 눈이 안 띄어서 왜냐하면 더민주당 계열에서 이런 정치 경험이 있고 또 정책 경험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 좁은 거죠. 근데 그중에서는 저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 아, 네. 차라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강동석 근교부 장관처럼 이렇게 이른바 국토부 쪽 이 관료 출신을 해버리면요. 이게 대통령을 속여요. 제목은 뭐 서민 주거 안정 뭐 이렇게 달아놓고는 결국은 다 건설업자들 이야기하는 대로 뭐 주택 공급해야 뭐 집값이 안정된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이게 주택 보급률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랑 단기적인 정책 대응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을 속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오히려 외부인으로서 이 김현미 임명자가 아마 들어가면 청와대하고 오히려 호흡을 좀 더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이제 김현미 임명자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오, 그렇게 예.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 되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선대인 그래 나한테 맡겨봐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말로 떠드는 건 쉽지만 이 말이 또 어떻게 와전돼서 막 필지 모르겠다 근데 해놓고 나가서 또 나 좀 겁난다 근데 갑자기 또 쓸거리 생겼어. 네. 자, 야, 말로 떠는 건 쉽지 실제로 해봐?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 이 고삐 풀린 주택 시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게 진짜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못한 상태인데 또 야당이 지금, 보니까 꼴이 너무 잡어. 난 네. 지금 머무든 개가 지금 뭐라고 지금 옆에서 뭐라 꼬투리 잠지나 청문회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막 열받기도 네. 하고요. 자, 이런 지금 좀 깝깝한 상황인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액션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상황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장기 대책으로는 지금 집값이 일부 급등한 지역들을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부양책 기조 위주에서 네. 그리고 건설업자들 위주에서 이제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네. 이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 대책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단기 대책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제 뭐 주시하고 있다, 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만 날리지 말고 좀 단기 대책을 이 일정하게 그 대통령이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순까지는 이야기를 좀 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 네. 내놓는 거 되게 중요한 것 자,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이렇게 느낌도 드는 게 뭐냐 하면 왜 그럴까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나름대로 어쨌거나 트라우마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덤터기 쓸까봐 그렇죠. 언론에서 또 물고 뜯고 이거 덤터기 기회다. 쓸까봐 네. 이런 이제 그걸 걱정하는 또 너무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집값이 확 빠졌을 때 이제 그 언론의 공격. 그렇죠. 예, 아직 이제 집권 초반기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딜레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규제책을 써서 집값이 안정됐을 때는 즉 2004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흐름이 강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집값을 잡지 못하고 투기 세력의 공격에 시달리고 한편으로는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에 이제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 돌아서 버린 거거든요. 이제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고 결국 기득권 언론들에 휘둘리고 하면서 이제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게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 한 분야에 대한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서 후반에 노무현 정부가 뭘 제대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동력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트라우마가 사실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잘 되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걸 그래서 그때 되게 민감한 사안들을 건드리기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좀 아프더라도 정면으로 응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면 돌파를 하되 기존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래요. 사람들은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지층의 흐름을 보자면 집값이 모두 올라주거나 또는 특정 지역 부자들 잘 사는 지역들 중심으로 오르면 됐어요. 그리고 그 정부는 그렇게 해도 지지율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 정책 방향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집값이 오르면 실패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적어도 전반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많이 올랐던 투기 성향이 강한 또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이런 지역들의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집값이 내리거나 일부 지역이 집값이 내리는 거나 이게 가능한 거고요. 일부라도 오르는 지금 같은 상태는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오르면 안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박탈감을 갖는 거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20, 30대는 다수가 특히 수도권일 경우에는 대다수가 기본적으로는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꼭 어떤 지지층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면 정말 이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정부가 한편으로는 덤터기 쓸까 겁난다 이렇게 하는데 덤터기 쓸까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동안 가계부채가 지금 더 늘어나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일정하게 제동을 걸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 정부라면 결국은 조금이라도 덜 오르게 하는 상태에서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일부 지역의 집값을 가라앉히는 것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문재인 후보 공약이거나 또는 이 참여정부 때 정책과 연결이 돼서 앞으로 다시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정책 중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이것과 관련된 지역의 집값이 뭐 억대로 급등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도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2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런 뭐 한편으로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않은 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집값이 올라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전국에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공기관도 이전한다고 그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실제로 배후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 구도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수요를 뽑아와서 신도시 쪽에 이제 분양 대여를 줄서게 하고 막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집값이 올랐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심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또 지역 균형 발전 한다면서 여기 이제 뭐 돈 써서 개발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지레짐작하고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광재 지사가 노무현 정부 때 힘 많이 썼고 그때도 그래서 원주 집값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경험들 때문에 지금 이제 뛰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일정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게 막 3, 40년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뭐 주차장이라든지 우편물 받아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도심에 정말 낙후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공이 정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 도심 재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집값이 제가 볼 때는 집값을 완전히 안정화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것처럼 뭐 매년 10조 원씩 쓰겠다. 이걸 지금 단계에서 밀어붙여버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을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부동산 시장을 네. 어쨌거나 밀어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완급 조절. 제가 네. 바라건대는 기본적으로는 혁신도시 사업, 그 다음에 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도심 재생 사업 관련해서는요. 저는 집값이 완전하게 좀 안정화된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에는 그냥 아주 최소한 정도의 시범 사업만 하고 이거는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그리고 실제로도요. 도심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게 이걸 하고 있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모델 사업으로 한 3개 정도를 하고 있고 네. 그것도 지금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업 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진한 다음에 그걸 봐서 조금 정말 이게 투기를 건전한 대책들을 충분히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도심 재생 사업의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거기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원주민이 정착해 살면서도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도심 바람직한 도심 재생 사업의 모델들을 만들고 그 모델들이 충분히 안착됐다 이럴 때 이제 그때부터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 안정과 모델의 안정 이게 전제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네.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네네. 이 단기 대책으로 그러면 집값을 어떻게 억누르냐. 네. 그 이야기 네.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일 수 있는데. 네네. 좋아요. 예. 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집값이 왜 오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도 어느 정도는 올랐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특히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2014 하품 찍찍하고 진짜. 하품한 거 아닌데? 그럼 그냥 한번 벌려봤어. 미안. 네, 얘기하세요. 네. 그 어디까지 하겠냐? 박근혜 정부. 반성해.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왜 올랐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는데도 잘 약발이 안 먹히다가 이제 2014년 8월 이후로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면서 무지막지한 투기판을 벌립니다. 그 여파로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뛰었거든요. 자, 그때 뭔 짓을 했냐. 2014년 8월에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 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그해 9월 1일 날 바로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그래서 6개월 1년 만에 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1순위 재당첨하는 것도 1년 만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걸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중도금 대출을 뭐 한 사람이 여러 건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참나. 네. 그래서 청약 시장 규제를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있다가 뭘 했냐 하면 강남의 재건축 꼭 강남만은 아니지만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재건축 허용 대상이 뭐 30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쵸. 이렇게 했다면 그 이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게 됐던 서울 양천구의 목동 아파트라든지 노원구의 상계동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단지들, 그다음에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까지도 이제는 재건축 허용이 가능해지는 30년 채우지 식으로 않더라도. 투기 대상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해 12월에 뭘 했냐? 이른바 부동산 3법 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3법이 뭐냐 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유명무실화 해버려요. 그러니까 폐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분담, 그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원래 그 예정돼 있던 시기를 다시 연기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이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세 채까지 이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합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끼리가 아니라 조합원 물량을 다른 이제 곳에.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대출 규제 풀어지니까 돈 없는 사람이 은행에 빚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분양시장에서 이걸 계속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그다음에 청약 규제 완화해 줬으니까 청약 받으면 이걸 이 프리미엄을 받고 매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한마디로 투기에 아주 너무 좋은 환경을 그러니까 만들어줬네요. 분양시장 투기판은 만들어졌죠. 네. 그다음에 재건축을 투기 대상을 넓혀주는 한편 그러네. 아까 연말에 이제 그런 조합원 지위 양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그러니까 투자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투기판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2016년에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그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을 따라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은 분양 단계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신규 분양 시장하고 재건축 분양을 아무래도 가깝게 둔 그건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뛰어오른 거예요. 그게 뛰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주변 집값까지 밀어올리는 집값까지. 예. 그런 양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네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많이 뛰고 가격부채 뛴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8.25 대책이라는 걸 내면서 했는데 말은 부채 대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급 물량 줄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 줄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빚내서 지금 빨리 사세요. 빨리 사사 이런 시그널을 줬고 그다음 11.3 대책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건 그리고 일정하게 효과가 있었죠. 어떤 대책이냐면 신규 분양 시장에 이제 37개 지역, 서울 25개구를 포함해서 37개 지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이제 청약 규제를 조금 이제 그다음에 청약과 관련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그런 대출을 약간 이제 억제하는 정도. 그렇다고 최경환 부총리 때 내놓은 대책을 다 원점을 회복한 게 아니고요. 그 일부 대책들만 이제 되돌린 거예요. 약간 올가맨 거죠. 근데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집값이 확 뛰고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재건축 중심의 지역들이잖아요. 물론 일부 이제 다른 재개발이나 이런 수요들이 있는 것도 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규제를 안 묶었던데.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시장도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 대선 국면이다 해서 분양을 밀어놨던 물량들이 이제 지금 6월에 막 쏟아지잖아요. 10만 가구씩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 신규 분양 시장 중심으로 이제 언론들의 선동 보도가 겹쳐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할 건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집값 잠깐만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 수많은 얘기를 들었군요. 네, 하세요. 자. 아, 네네. 그래서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 설명이 필요하니까.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이해를 해야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써야 되겠다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딴 거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적폐는요. 2014년 하반기에 이뤄졌던 그 1년의 조치들이에요. 그 1년의 조치들을 원상 회복시키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지금 되돌리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그 진짜 무지막지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투기를 가능하게 네, 했던 투기판을 만들었던 투기판을 그 만들었던. 규제 완화책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투기 가열이 심각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죠. 투기 가열 지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지역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면 뭐 주택 대출 규제도 줄어들고 뭐 청약이라든지 이제 각종 규제들이 되게 엄격하게 시행되거든요. 그러면 투기 가열 지구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DTI, LTV 이런 주택 대출 규제 이건 7월 말에 지금 재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건 지금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주택 대출 규제는 박근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 이 정도는 지금도 이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정도 얘기. 예, 네. 아까 그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도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부동산 적폐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때 무지막지하게 일어났던 부동산 규제 완화들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우리 갑자기 김미아 선배님이 네. 또 그리워지네요. 왜? 김미아 말 선배님- 자르라고? 아니 김미아 선배님 이랬을 것 같아. 길다 손딜. 근데 네. 뭐 모르겠어요. 이게 들으신 분들이 길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요 저는 이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이건 네. 제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럼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배경 설명을 해야 한편으로는 그치. 정책에 대한 처방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만해.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본인 그 변론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LTV, DTR, 가계부채 총량 규제 이런 거 할 거다 하니까 자, 이런 좀 언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기 과열지구를 좀 지정해서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조금 해주시긴 했잖아요. 네. 또 일부 언론에서 만약에 이런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규제하면 주택시장 전체가 침체가 되니까 투기 지역만 골라서 잡는 핀셋 규제, 정밀 타격 요런 거 해야 된다. 뭐 요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그 주택시장 과열이 주로 이 강남 재건축 단지가 중심이니까 이 지방 쪽 별로 안 오르니까 선별적으로 투기 과열이 심한 곳만 쏙쏙쏙쏙 걸러내서 잡아야 된다. 요런 얘기 또 아까 그 선대인 소장님 얘기랑 좀 같이 버무려져서 뭔가 좀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맞고 일부 틀린 이야기죠. 아. 네. 그러니까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핀셋 규제만으로 된다고 그러면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지난해 11.3 대책이 핀셋 규제였어요. 핀셋 그때 한참 핀셋 규제 계속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니까 핀셋 규제만 해라. 그러니까 청약시장 규제도 다 돌리지 않고 그냥 그 청약시장 규제 중에 뭐 일부를 조금씩 그러니까 올가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가 전매 제한을 5년 동안 금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1년 반만 줄인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청약 대출 규제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안 줄인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당첨 기간도 축소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지금 여전히 기운이 살아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 그냥 투기 가열지구 지정 안 하고 이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지역들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 정도로 이렇게 제한했던 거거든요. 그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풍수효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기본선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런 대책은 단기 대책 측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말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그 투기판을 만든 거야말로 사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만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소득이 안 되는데 투기판으로 만들면 집값이 계속 올라버리면 실수요자한테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아까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 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동산문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라는 심각한 문제, 국민 경제 전체의 내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굳이 핀셋 규제를 지금 한다면 그 핀셋 규제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지적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비롯해서 과천 또는 마포구, 영등포 또 부산에 뭐 이런 지역들은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해서 그 투기가 준동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투기 가열지구로 묶어서 조금 더 강도 높게 타이트하게 줘야죠.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피식 규제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지난해 11.3 대책처럼 이게 어쨌거나 규제할 것 같으니까 그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야, 요 정도 해야지. 안 그러면 니네들 또 겁주는 거예요. 야, 집값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니네들 덤터기 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이 좀 약간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LTV, DTI 규제 이런 거 해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돈으로 투자하니까 별 영향이 없고 정말 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하는 중산층, 서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이것도 그럴싸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뭐 건설업체 한 관계자도 뭐 그런 서민팔이 하던데 꼭 이렇게 그 부동산 부자들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네, 이럴 때만 꼭 서민팔이를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네. 웃기는 짬뽕이야 정말. 아니 매경 환경이 다 재벌 광고 받고 저 건설업체들 광고 받는데 서민들 생각해서 지금 이런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서민들이 특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 올려주고 집값 안정화시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게 일자리 늘리고 소득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집은 누구나 다 주거 비용을 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집값이든 전월세 값이든 올라버리면 소득 올려줘봐야 헛방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예를 들어서 올랐는데 집값이 더 올라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비용 쓰느라고 사실은 맞아요.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일자리와 소득은 늘리더라도 집값은 하향 안정화시켜야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60항쟁 기념사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그칠 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제가 낙겁살에서 4, 5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뭐야? 그래서 우리 인이가 따랬단 얘기야? 아니지. 거의 보편적인 인식이란 거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뭐냐? 일자리 소득 늘어나는 건 좋은데 집값은 안정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거, 서민을 위한 건 기본적으로요. 그냥 집값이 안정되고 주거비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걸 해야지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해서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고요. 아니요. 아니죠.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되고 집값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게 제대로 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축구장에 가서 모두가 그냥 불편하게 서서 보는 시기에 돼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그냥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편하게 앉아서. 예, 기업의 예를 들어서 토지 비용도 줄어들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부동산 임대료도 줄어들고 우리 젊은 친구들 임대료도 줄어들고 그래서 월급 번만큼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죠. 아, 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 얘기할 때 이게 오르냐, 내리냐, 너무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사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 월세값도 덩달아서 오르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 같은 월세값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저 같은 서민들 정말 더 고통받고 결 또 지쳐가지고 진짜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냥 빚내서 그냥 집 사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내 집이 아니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주택 시장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과열돼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단기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걸 할 때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일단 한국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는 게 주택 소비자인 국민들을 한없이 지위를 취약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선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물건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다수의 주택을 실물이 아닌 완성된 물건이 아닌 견본주택 팜플렛만 보고 사게 만든단 말이에요. 견본주택도 사실은 과장되어 있는 그냥
삐까번쩍한 이제 모델 주택인 거죠. 기본적으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작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그러니까 임차인 세입자의 지위가 약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정책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그냥 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시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제도는 이게 우리가 선분양제 실시한 지 40년 됐고 후분양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건 이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문제예요. 예,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그다음에 선분양제에 따라서 이 건설업체들 선동에 따라서 이렇게 투기 열풍이 들끓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게요. 네. 자세히 다룰 테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대차 보호와 그러니까 이 세입자 지위 강화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지금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살고 나서 추가로 기본 2년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요구하는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도 지금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결국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 가계부채 중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우스푸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공공재무 컨설턴트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가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도록 하고 또 가계 재무 구조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게 집값 하락 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건지 이제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공공재무 컨설턴트들이 이 채무자인 가계를 대신해서 이 채권자인 은행과 함께 은행을 상대로 해서 그 부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이동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뭐 저금리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하고 월세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들은 노후에 이제 월세 수입이라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전세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은행에 맡긴다거나 2% 수익률이라면 이제 월세는 4% 5%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갭을 사실은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 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투자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목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2억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5천에 뭐 다달이 40, 50 이렇게 집주인한테 준다고 하고 그럼 목돈 1억 5천이 생기잖아요.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기금 풀을 만들어서 그거 좋다. 예, 정부가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익률은 사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대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5% 정도 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부가 전세하고 월세 미스매치 나는 걸 정부가 메워줄 수 있거든요. 그럴 그래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중간 매치메이커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은 전세로 살게 하고 집주인들은 월세로 혜택을 예, 월세 혜택을 받아서 노후 대비할 수 있게 하면 세입자도 좋고 집주인도 좋은 거예요. 아우 좋죠.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개인 사업자 차원에서는 못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말씀 또 끝까지 해주셨고요.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엄마 임영애입니다. 준영이는 이제 남매 동생 여동생이 있고요. 큰 오빠인데 정말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다정다감하고 자기 교복은 자기 손으로 빨고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청소기 다 돌려놓고 엄마 작업복까지 빨아줄 정도로 되게 다정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하니까 그때가 더 바쁠 때거든요. 그럼 엄마 힘내라고 항상 이모토 보내주면서 저녁 되면
매장에 꼭 데리러 오고, 그래서 같이 걸어오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뭐 급식 얘기까지 줄줄줄 다 얘기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아빠 너무 멋있다. 나이가 좀 많아요, 아빠가.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이가 창피할까봐 그렇게 막 저기 하면, 아니라고, 아빠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줬던 아들이에요. 아빠가 야간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생일이나 어버이날 했을 때는 아빠 야간 일하는 걸 아파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5학년 때 아빠가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안산의 아침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했었던.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아이 보고 싶을 때마다 괜찮은 놈이었는데, 정말 내 아들이지만 괜찮은 놈이었는데 할 정도로 그랬었고, 4-7이 5반 6반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수색을 했는데 안 나와서 또 더한 건 영인이 현철이도 안 나왔고 선생님들도 안 나왔기 때문에 포기했었어요. 사실 남들한테는 그냥 3년 동안 있었던 캐리어 옷이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준영이거든요. 준영이가 그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캐리어에 자기 물건을 정리해놨을까, 배에서 어땠을까, 그 흔적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찾고 싶은데 그 모든 현실 때문에 제가 포기하려고 해서 한 일주일간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고마우면서도 아직 안 나온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울지는 못했고요. 아직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사람의 먼저인,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했는데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세월호 엄마니까 세월호에 바란다는 것은 결국 세월호 재조사를 할 수 있게 이기 충분히 해서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 유치원을 다니고 안산에서 단원고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산에 안전공원, 저희는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추모하라는 게 아니라, 저 분향소가 되게 아픈 곳이에요. 되게 좋았던 곳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던 곳이거든요. 여자애들 여기서 이렇게 엄마하고 야외도 했던 놀이고 다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 안산에 안전공원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지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안산은 그런 참사가 일어난 동네가 아니고 이 시가 아니고 우리 그 아픔 다 딛고 안전한 도시다. 그래서 안전공원도 안산에 있다. 우리 아이들 304명의 그 희생이 그냥 피해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이 모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라고 하고 싶어요. 다 끝난 거 아니야? 또는 너무 지겹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러나 여러분, 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사의 슬픔에 대한 위로와 공감, 추모를 넘어 진실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또한 온전한 세월호의 인양과 선체 조사를 통해 미수습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요구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저희 자신에게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겪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곱살이다 155회. 오늘은 요즘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주택시장,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병이라는 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그 급성 질병도 있지만 처음에 피곤한데 내 요즘 좀 많이 일을 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훅 가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만성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 시장이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60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경제 민주주의를 힘주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친 집값을 잡고 서민들이 좀 편하게 집 걱정, 새빵살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정부에서 과연 누가 듣기나 할지 모르겠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네. 네, 이 정부가 경제 민주주의에서도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선틸 오빠의 간절한 바람. 네, 여러분 조금 좀 청와대에서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셔서 좀 늙었네? 네? 왜 늙은 좀 약간 내가? 방송한 끝나치고 나니까 좀 얼굴이 늙은 것 같은데 수염도 좀 자라있고 약간 우리가 방송을 오늘 너무 길게 하긴 했다. 그지? 아니 이만큼 이렇게 열변을 토해주신 네,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아니 사실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야. 네, 선대인경제연구 소장이시자 경제학계 귀염둥이지만 허위 사실에 쌍욕을 퍼뜨리는 악플러에게는 고소미를 듬뿍 먹여주실 경제학계 헬로키티. 네. 선틸 오빠께 감사드립니다. 네, 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장 곽소장 곽현아였고요. 쫄지 않고 속지 않은 경제정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